샬롬 삼국지 8권 21번째. 한쪽은 관흥이 앞장을 서고 다른 한쪽은 장표가 앞장을 섰는데 양쪽 다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 최우를 좌우에서 두들겼다. 최우는 깜짝 놀랐다. 비로소 쏘은 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는데 어디서 왔는지 장포가 벌써 앞을 가로막았다. 최우는 힘을 다해 장포에게 덤볐으나 어림없었다. 한 합을 넘기지 못하고 장포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다. 강물 위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주연은 급히 배를 물렸다. 5, 60리나 달아나 겨우 배를 멈추고 남은 군사를 정돈했다. 한편 오반과 풍습, 장남의 야습으로 진채와 장졸, 태반을 잃고 쫓기던 소나는 함성이 차츰 멀어지자 비로소 정신을 차려 뒤따르는 부장에게 물었다. 앞으로 가면 어디에 성벽이 높고 양식이 넉넉한 곳이 있는가? 이리로 똑바로 가면 북쪽에 이릉성이 있습니다. 잠시 군사를 머무르게 할 만한 곳입니다. 그 부장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에 손하는 싸움에 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이릉성으로 달아났다. 손안이 겨우 이릉성을 차지해 들어앉기 바쁘게 오반이 이끈 족군이 벌써 성 밖에 이르렀다. 족군이 그대로 성을 에워싸고 들이치니 손안은 더욱 딱한 지경에 빠져들었다. 다른 한 갈래 족군은 최우를 사로잡은 장포 관흥과 더불어 선주가 있는 자귀로 돌아갔다. 선주는 몹시 기뻐하며 사로잡은 최우를 목배 장졸들의 기세를 주는 한편 삼군에 흠뻑 상을 내려 그 공을 지하했다. 군소리치고 나갔던 손안과 주현이 모두 볼품없이 쫓기고 많은 장수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남의 장수들 치고 간담이 서늘하지 않는 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니 강남의 산과들이 모두 선주와 족군의 위세에 벌벌 떨고 있다는 편이 옳았다. 구해주기를 바라는 손안의 사자가 손권에게 이르자 손권 또한 크게 놀랐다. 곧 문무의 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물었다. 지금 손안은 이릉에서 고단한 저지가 되어 있고 주연도 강물 위에 있으면서 대패의 몇십 리를 쫓겨났다. 하오 족군의 세력 대패의 몇십 리를 쫓겨났다 하오. 족군의 세력이 그처럼 크니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소. 그러자 장수가 일어나 말했다. 이제 많은 옛 장수들이 죽어 없어졌다 하나 아직 우리에게는 여남은 명예 좋은 장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비 따위를 두려워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한당을 대장으로 삼으시고 주태를 부장으로 삼으시며 반장을 선봉으로 세우시고 능통에게 뒤를 맡기신 다음 감령으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메우게 하시며 넉넉합니다. 그들에게 10만 군사를 주어 유비와 맞서도록 명하십시오. 싸움에는 잘 나서지 않는 장소답지 않게 씩씩한 말이었다. 송건은 그 말에 따라 모든 장수들의 영을 내리고 그날로 떠나가게 했다. 이때 감령은 이지를 앓고 있었으나 일이 급하니 병든 몸으로 남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원수를 갚아도 한은 더욱 깊어지고 깊어가고 이때 선주는 무협 건평을 지나 바로 이른 가까운 곳까지 이르러 있었다. 70여리에 걸쳐 40여 곳에 진채를 세우고 오를 노려보고 있는 중에 장포 관흥이 그처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여간 기껍지 않았다. 지난날 짐을 따라다니던 장수들은 이제 모두 늙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 두 조카가 다시 나와 있도록 용맹스러우니 손권 따위를 겁낼 게 무엇이랴.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동호의 한당과 주태가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주는 곧 장수들을 불러 한당과 주태를 치러 보내려 했다. 그때 가까이서 모시던 신하 한 사람이 아뢰었다.
노 장군 황충이 군사 대여섯을 데리고 동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선주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황충은 결코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짐이 늙은 장수는 쓸모없다는 말을 한 탓이다. 틀림없이 그는 자신이 늙었음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자랑해 보이려 들 것이다. 그러고는 관흥과 장포를 불러 말했다. 황충이 이번에 그렇게 가서는 실수가 있을 것이다. 조카들은 수고름을 꺼려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도우라. 그리하여 그가 작은 공이라도 세우면 곧 돌아오라 이르고 행여라도 실수가 없게 하라. 이에 관흥과 장포는 그날로 곧 황충을 찾아 나섰다. 한편 늙은 장수는 쓸모없다는 선주의 실언에 격한 황충은 선주의 영체를 벗어나자 똑바로 오반을 찾아갔다. 황충이 군사 대여섯과 더불어 몸속 칼을 빼들고 말을 몰아 달려오자 놀란 오반은 장남 풍습과 더불어 나가 그를 맞아들이고 물었다. 노 장군께서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나는 장사에서 전자를 따라 나서서부터 이제까지 숱한 싸움터를 누비며 있는 힘을 다 쏟았다. 비록 나이 이른이 넘었으나 아직도 10끈 고기를 먹고 2섬을 들 힘이 있는 자만 당길 수 있는 활을 쓸 수 있으며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을 몰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나를 늙었다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주상께서는 우리들 늙은 장수들이 쓸모없다 하시기로 이렇게 특히 싸움을 찾아왔다. 동우와 싸워 그 장수를 목뱀으로써 늙어도 늙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한다. 황충이 격한 음성으로 그렇게 대꾸하는데 마침 군사 하나가 달려와 오병의 앞머리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렸다. 황충은 그 말을 듣자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몸을 일으켜 말 위에 뛰어올랐다. 황충이 막 군막을 뛰쳐 나가려 할 때 풍습이 그 말꼬리를 잡으며 말했다. 노 장군께서 가볍게 나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잠시 형세를 살피신 후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황충은 들은 채도 않고 그대로 말을 박차 달려나갔다. 오반은 하는 수 없이 풍습에게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 황충의 싸움을 돕게 했다. 황충은 오병 앞에 이르자 홀로 말을 물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이때 오병의 선봉을 맡은 장수는 반장이었다. 황충이 싸움을 걸어오자 그 부장 가운데 사적이란 장수가 반장을 대신해 달려나갔다. 황충이 늙은 걸 얕잡아 본 것이었지만 결과로는 스스로 목숨을 재촉한 꼴이 되고 말았다. 사적은 새 합을 넘기지 못하고 황충의 칼에 목 없는 귀신이 되었다. 부장 사적이 죽는 걸 보자 반장은 덜컥 성이 났다. 전에 관공이 쓰던 정령들을 뽐내듯 휘두르며 스스로 나가 황충과 맞붙었다. 황충과 반장이 어울린 지 여러 합이 되었으나 승부는 좀채로 나지 않았다. 그러나 황충이 싸울수록 힘이 솟는 데 비해 반장은 차차 기세가 수그러들더니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충은 이긴 기세를 타고 반장을 뒤쫓으며 한바탕 오병을 짓두들겼다. 그리고 이긴 걸 기꺼워하며 돌아오는데 관흥과 장포가 이르렀다. 저희들은 성지를 받들어 장군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미 이처럼 큰 공을 세우셨으니 이만 돌아가시지요. 관흥이 그렇게 정했으나 황충은 아직도 들은 채를 아니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어제 쫓겨간 반장이 다시 와서 싸움을 걸었다. 황충이 분연히 말 위에 뛰어오르는 걸 보고 관흥과 장포가 나섰다. 저희들도 싸움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황충은 들어주지 않았다. 오반이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다. 반장은 황충을 보자마자 다시 전날처럼 덤벼들었다. 그러나 몇 합 싸우기도 전에 칼을 끌고 달아나니 황충이 뒤쫓으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적장은 달아나지 말라. 내 오늘 반드시 관공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지만 기실 반장은 그때 황충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었다.
황충이 한 30리나 따라갔을까 사방에서 문득 전지를 흔드는 듯한 함성이 울리며 복병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왼편은 주태요, 오른편은 한당이었으며 뒤는 능통인데다 앞에서는 또 달아나던 반장이 되돌아서서 덤비니 황충은 어느새 적병 한가운데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가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까지 일자 황충은 할 수 없이 군사를 물리려 해봤다. 그때 다시 맞은편 산 언덕에 마충이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더니 황충을 향해 화살 한 대를 날렸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 황충의 어깨 죽지에 꽂혔다. 황충은 자칫하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겨우 몸을 가누고 벗어날 길을 찾았다. 오병들은 황충이 화살에 맞은 걸 보고 힘을 얻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문득 그런 오병들의 등 뒤에서 크게 함성이 일더니 두 갈래 군마가 나타나 황충을 구해냈다. 바로 관흥과 장포가 이끄는 군마였다. 관흥과 장포는 구해낸 황충을 얼른 선주가 있는 본영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그러나 황충이 이미 늙고 혈기가 잦아들어 화살 상처는 쉬 아물지 않고 점점 병세가 심해져 갔다. 소문을 들은 선주는 몸소 황충이 누운 곳으로 찾아가 그 등을 어루만지며 잘못을 빌었다. 이번에 노장군께서 상처를 입은 것은 모두가 짐의 허물이 왜다. 그러자 황충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신은 한낱 무부로서 다행스럽게도 폐하를 만나 무겁게 쓰였습니다. 또 신의 나이는 70하고도 5이니 수 역시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용체를 보증하시어 부디 중원까지 얻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러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 황충은 마침내 선주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니 뒷사람이 시를 지어 그의 삶을 간추렸다. 늙은 장수라면 황충, 서천을 빼앗는데 큰 공을 세웠네. 금쇠 갑옷을 덕겨 입고 쇠퇴 배운 활을 둘씩 당겼어라. 담력과 기운 하북을 놀라게 하고 위험찬 이름 촉당을 진정시켰네. 죽을 때 머리 눈처럼 휘었으되 오히려 영웅됨을 스스로 드러냈네. 선주는 황충이 죽는 걸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눈물을 뿌리며 영을 내려 관과학을 엄숙히 마련하게 하고 성도로 보내 장사 지내게 했다. 오후 대장 가운데 벌써 셋이 죽었다. 짐은 아직 원수도 갚지 못했는데 장수들이 먼저 죽으니 더욱 슬프구나. 황충의 시신을 성도로 보내며 그렇게 단식한 선주는 똑바로 어림군을 몰아 효정으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장수를 모은 뒤 군사를 8길로 갈라 물과 무투로 함께 밀고 들게 했다. 물길은 황원이 군사를 이끌고 뭇길은 선주 몸소 대군을 거느렸다. 때는 장무 2년 2월 중순이었다. 한당과 주태는 선주가 앞장서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걸 알자 군사를 내어 선주를 맞았다. 양쪽 군사가 둥글게 진을 쳐 맞선 가운데 한당과 주태가 먼저 말을 내었다. 가만히 족진을 건너보니 깃발이 거치며 나는 길로 선주가 몸소 나오는 게 보였다. 선주는 누런 비단에 금칠한 일산을 받고 좌우에는 백모와 황월을 세워 천자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 밖에도 앞뒤에 늘어 세운 금빛, 은빛 정기와 절도 보는 이의 머리를 절로 숙여지게 할 만했다. 폐하께서는 이제 촉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어찌 이렇게 가볍게 납시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있으면 그때는 류초도 이미 늦으실 겁니다. 한당이 선주를 보고 빈정거려 섞여 그렇게 소리쳤다. 선주가 한당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이놈들은 오나라의 개들로 감히 짐의 아우를 죽였다. 짐은 맹세했고 니놈들과는 같이 하늘을 이지 않고 함께 땅을 밟지 않으리라. 그러자 한당은 대꾸 대신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나가서 족병을 깨트려 보겠는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부장 하순이 그렇게 대답하고 장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나갔다. 선주의 등 뒤에 있던 장포가 그걸 보자 역시 장팔 사모를 끼고 말을 달려 나갔다. 장포가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덮치자 하수는 그 고함 소리에 벌써 겁을 먹었다.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틈을 보아 꽁무니를 뺄 궁리부터 먼저 했다. 하수의 마음가짐이 그러하니 싸움이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주태의 아우 주평이 그걸 보다 못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주평이 달려나오자 족진에서는 관흥이 다시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 맞았다. 그때 한 소리 큰 고함과 함께 장포가 하순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걸 본 주평도 깜짝 놀랐다. 손발이 어지러워져 허둥대다가 그 또한 관흥의 한 칼에 목이 달아났다. 두 적장을 죽인 장포와 관흥은 그 기세를 타고 곧바로 한당과 주태를 덮쳤다. 비록 싸움터에서는 늙은 몸들이기는 하나 젊은 두 적장의 기세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당과 주태는 감히 맞설 엄두를 못 냈다. 황망이 진채 속으로 숨어버렸다. 호랑이 같은 아비에 어찌 개 같은 아들이 있겠느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선주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손에 든 채찍을 들어 한번 크게 휘두르자 족병들이 다투어 달려나갔다. 8갈래의 군마가 한꺼번에 덤비는데 그 기세는 마치 샘물이 콸콸 쏟는 듯하니 그렇잖아도 움츠려 들어있던 오병이 당해내지 못했다. 곧 싸움터는 쓰러진 오병들의 시체로 덮이고 흐르는 피는 냇물을 이루었다. 이때 아픈 몸으로 출전한 감령은 배 위에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족병이 크게 몰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누워 있을 수 없어 급히 말에 올랐다. 얼마 가지 않아 한때에 만병이 감령을 가로막았다. 모두 풀어헤친 머리의 맨발인데 활과 쇠뇌, 장창과 도끼를 들고 방패로 앞을 가린 채였다. 앞선 장수는 바로 번왕 사마가였다. 얼굴은 피를 뒤집어 쓴 듯 시뻘겋고 푸른 눈알은 툭 튀어나왔는데 병기는 2개에 철 질려 삼각형의 무쇠나를 끈으로 묶은 것으로 원래는 땅에 묻어 적의 기병을 막는 데 쓰던 병기다. 철 질려에다 허리에는 다시 2개의 큰 활을 차고 있었다. 괴이한 용모에다 병기까지 흔치 않은 것이라 그 위풍이 참으 대단했다. 감령은 만병들과 그 장수의 기세가 엄청남을 보자 맞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쩌면 몸이 병들어 마음까지 약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창칼 한번 대보지 않고 머리를 돌려 달아나다 사마가가 쏜 화살에 머리를 맞았다. 머리에 화살이 꽂힌 채 달아나던 감령은 부지구에 이르러 어떤 큰 나무 아래 앉은 채 숨이 졌다. 그런 감령을 슬퍼하듯 난데없는 까치떼가 그 나무에 몰려 시체 주위를 울며 날아다녔다. 감령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오왕은 슬퍼해 마지 않았다. 얘를 극진히 해 장사 지내고 묘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 날래면서도 호탕하던 손권의 한팔 겨우 100명의 장사를 데리고 수만 적진에 뛰어들어가 조조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동호의 맹장치고는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었다. 한편 다시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긴 선주는 오병을 뒤쫓으며 효정을 온전히 차지했다. 그리고 오병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더 뒤쫓을 수가 없자 거기서 일단 장졸들을 수습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관흥이 보이지 않았다. 놀란 선주는 장포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흩어 사방으로 관흥을 찾아보게 했다. 그때 관흥은 낯선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다. 장포와 함께 오병의 진체를 뛰어들었다가 광공을 해친 원수 반장을 만난 탓이었다.
반장을 보고 눈이 뒤집힌 관흥이 말을 몰아 뒤쫓자 놀란 반장은 산속으로 뛰어 달아났다. 관흥은 그런 반장을 뒤쫓아 산골짜기를 뒤지다가 반장을 놓쳐버리고 길만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리저리 길을 찾아 더듬는 사이에 어느덧 해는 지고 날이 저물었다. 다행히 달과 별이 제법 밝아 산 기슭을 따라 걷던 관흥은 이경 무렵하여 산발치에 있는 어떤 장원에 이르렀다. 관흥이 문을 두드리자 어떤 늙은이 하나가 나와 물었다. 누구시오? 나는 근처에서 싸우던 장수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시장하니 밥 한 그릇 내어주신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관흥이 그렇게 말하자 늙은이는 더 묻지 않고 그를 안으로 들게 했다.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촛불이 환히 밝혀져 있고 벽 한가운데에는 관공의 화상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관공의 화상을 보자 관흥은 배고픔과 고단함도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울며 절했다. 늙은이가 이상한 듯 물었다.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거기에 울며 절하시오? 이분은 바로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십니다. 관흥이 눈물을 씻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얼른 관흥 곁으로 나란히 관공의 화상에 절을 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제 아버님을 이토록 정성 들여 모시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관흥이 궁금해 그렇게 묻자 늙은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관공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집집마다 받들어 모셨는데 하물며 신이 대신 이제겠습니까? 이 늙은이는 다만 족이 어서 빨리 관공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관공의 아드님 되시는 장군께서 이곳에 오신 것도 모두 이곳 백성들의 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고는 술과 밥을 내어 관흥을 정성껏 대접했다. 그런데 그날 밤 삼경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다. 문득 또 한 사람이 찾아와 그 문을 두드렸다. 주인 늙은이가 나가보니 바로 관흥이 뒤쫓다 놓쳐버린 원수 반장이었다. 그 또한 밤길을 헤매다가 그 집을 보고 하룻밤 쉬어 가려고 찾아온 길이었다. 맘씨 고운 늙은이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장을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관흥은 목소리로 벌써 반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늙은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서는 반장에게 칼을 빼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반장아, 달아나지 말라. 깜짝 놀란 반장은 얼른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득 문 밖에 한 사람이 서서 반장의 길을 막았다. 잘 익은 대추빛 얼굴에 봉의 눈이요. 누운 누에 같은 눈썹에 세 갈래 아름다운 수염을 들이우고 있었다. 푸른 옷에 금투구를 쓰고 칼을 빼든 채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틀림없는 관공이었다. 관공이 나타난 걸 보자 까무라칠 듯 놀란 반장은 한 소리 큰 외침과 함께 몸을 다시 돌리려 했다. 그때 관흥의 칼이 번쩍하니 반장의 목은 어느새 방바닥에 굴렀다. 관흥은 그런 반장의 목을 주워 붙인 관공의 화상 앞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반장에게 되찾은 관공의 청룡 언월도와 반장의 목을 수습한 뒤 늙은이의 주인 늙은이에게 작별을 했다. 자신의 말에는 청룡 언월도와 반장의 목을 달고 반장의 말은 자신이 탄 채 관흥의 본영을 찾아 떠나자 집주인 늙은이는 반장의 목 없는 시체를 끌어다 태워버렸다. 벌써 희끗희끗 밝아오는 길을 몇 리 달리기도 전이었다. 문득 관흥의 귀에 사람들의 고함과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한때의 인마가 나타났다. 앞선 장수는 공교롭게도 반장의 부장 마충이었다. 마충은 관흥이 제 주장 반장을 죽여 그 목을 말 안장에 달고 다시 반장의 말에다 청룡 언월도까지 되찾아 돌아가는 걸 보자 두 눈이 뒤집혔다. 앞뒤를 헤아리지도 않고 대뜸 말을 박자 관흥에게 덤볐다. 관흥도 아비 죽인 원수인 마충을 보자 눈이 뒤집히기는 마찬가지였다.
쌓인 환을 한 칼에 씻으려는 듯 청룡 언월도를 움켜잡았다. 하지만 관흥은 혼자고 마충에게는 300의 졸개가 딸려 있었다. 관흥과 마충이 어울리자 졸개들이 큰 함성과 함께 관흥을 에워쌌다. 그렇게 되자 적 한가운데 갇힌 관흥은 곧 위태로운 형세에 빠졌다. 선주의 명을 받고 관흥을 찾아 나시던 장포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관흥이 어려운 싸움을 겨우 버텨내고 있을 때 문득 서부 쪽에서 한때의 인마가 나타나 마충의 졸개들을 쫓기 시작했다. 마충도 이미 구원병이 이른 걸 알자 얼른 군사를 거두어 달아나 버렸다. 장포가 온 걸 보고 힘을 얻은 관흥은 그와 힘을 합쳐 마충을 뒤쫓았다. 얼마쯤 뒤쫓다 보니 미방과 부사인이 나타나 마충을 구하러 들었다. 관공의 위태로움을 못 본 채하고 동호에 항복해버린 두 역적이 다시 관공을 사로잡아 송건에게 바친 마충을 구하려 들자 장포와 관흥 이를 악물고 덤볐다. 거기서 다시 한바탕 어지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장포가 이끌고 온 군사는 미방과 부사인이 거느린 군사보다 훨씬 적었다. 관흥과 장포는 그 힘에 밀려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꾸로 뒤쫓는 오병들은 겨우 떨쳐버리고 효정으로 돌아온 관흥과 장포는 반장의 목을 바치며 선주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아뢰었다. 아우가 너를 도와 반장을 잡게 해주었구나. 듣고 난 선주는 놀란 얼굴로 그렇게 감탄하며 관흥을 위로하고 아울러 술과 고기로 삼군을 배불리 먹였다. 한편 자기 편 진체로 돌아간 마충은 대장인 한당과 주태를 찾아갔다. 그럭저럭 패군을 수습한 한당과 주태는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죽고 다친 군사가 너무 많아 오병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마충과 미방 부사인과 더불어 강물가의 한 곳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삼경이 되었을 때였다. 군사들이 저마다 소리치고 울고 있어 미방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한 군사가 나서서 여럿을 보고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 형주 군사인데 여몽의 깸에 빠져 주인인 관공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말았다. 이제 유황수께서 몸소 대군을 이끌고 오셨으니 오래자나 동호는 결단나고 우리도 죽을 것이다. 실로 한스러운 것은 미방과 부사인 그 두 놈이다. 차라리 우리가 그 두 놈을 죽이고 촉으로 항복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촉에서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공일 것이다. 그러자 다시 한 군사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게 서두를 까닭은 없네. 틈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손을 쓰면 될 걸세. 그런 소리를 들은 미방은 깜짝 놀랐다. 급히 부사인을 찾아보고 가만히 의논했다. 군사들의 마음이 변해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조차 어렵게 된 듯 싶소. 그런데 지금 촉주가 한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마충이요. 그를 죽이고 그 목을 잘라다 촉주에게 바치며 빌어보는 게 어떻겠소. 우리는 마지못해 동호에 항복했으나 이제 어가가 납시였다는 말을 듣고 특히 찾아와 잘못을 빈다고 하면 될 것 같소. 아니되오. 그리로 갔다가는 틀림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오. 부사인이 어림없는 소리 나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러자 미방이 다시 말했다. 촉주는 너그럽고 어진 사람이오. 거기다가 아두 태자는 바로 나의 생질이니 국척의 정을 보아서라도 우리들을 참아 죽이지는 못할 것이요. 이번에는 부사인도 귀가 솔깃했다. 이에 미방과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말부터 먼저 마련했다. 미방과 부사인이 말을 마련했을 때도 시각은 아직 삼경을 크게 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가만히 마충의 군막으로 들어가 곤하게 자고 있는 마충을 찔러 죽이고 그 목을 잘랐다. 그리고 몇 시기만 거느린 채 곧장 선주가 있는 효정으로 달려갔다.
길섭에 숨어서 지키던 족병들이 그런 미방과 부사인을 먼저 장남과 풍습에게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그간의 일을 말하자 장남과 풍습은 다음날 그들을 선주가 있는 영채로 보냈다. 선주를 만난 그들은 마충의 목을 바치면서 울음 섞어 빌었다. 참으로 저희들은 폐하를 저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몽의 속임수에 빠져 관공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하기에 성문을 열고 어쩔 수 없이 항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폐하께서 몸소 납시어 따른 말을 듣고 이 역적을 죽여 폐하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부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주가 무섭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렇다면 짐이 성도를 떠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건만 너희들은 여지껏 어찌하여 항복하고 죄를 빌러오지 않았느냐. 이제 형세가 위태로운 걸 보고서야 겨우 찾아와 교묘한 말로 목숨을 빌려드는구나. 짐이 만약 너희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죽어서 무슨 낯으로 관공을 보겠는가. 그런 다음 관흥에게 영을 내려 진중에 관공의 영위를 차리게 했다. 관공의 영위가 차려지자 선주는 몸소 마충의 목을 영전에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시 미방 부사인을 가리키며 엄하게 영을 내렸다. 저 두 놈의 옷을 벗기고 영전에 꿇어 앉혀라. 이에 군사들이 미방과 부사인을 발가벗겨 관공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렸다. 선주는 몸소 칼을 들고 그들의 살점을 한 점 한 점 도려내어 관공의 영전에 바쳤다. 그 제사를 보고 있던 장포가 갑자기 선주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곡하며 말했다. 둘째 아버님의 원수들은 이미 모조리 죽었습니다만 신의 아비를 해친 자들은 어찌 됩니까? 어느 날에야 이 사무친 한을 풀겠습니까? 그러자 선주 또한 울며 그를 달랬다. 조카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짐은 반드시 강남을 쑥밭으로 만들고 오를 섬긴 개들은 모조리 죽여 없앨 것이다. 그때 네 아비를 해친 두 역적놈도 사로잡아 네게 넘겨줄 것이니 너도 그 놈들로 젖을 담가 아비의 영전에 제사 올리도록 하라. 그날의 장포도 조금 분이 풀리는지 선주에게 울며 감사하고 물러났다. 그 무렵 강남은 초상집과 같았다. 선주가 잇따라 오병을 접으수고 밀려드니 그 위세는 천지를 뒤우는 듯했다. 강남 사람들은 모두 간이 얼어붙어 밤낮으로 울며 동호가 관공을 죽인 일을 원망했다. 그 같은 백성들의 통태에 깜짝 놀라 한당과 주태는 곧 오왕에게 그 사실을 고해 올렸다. 그리고 아울러 미방과 부사인의 마충을 죽여 그 목을 들고 족제에게 항복해 갔으나 그들 또한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렸다. 선주의 원한이 그토록 크고 깊은 걸 듣자 손권은 다시 마음속으로 은근히 겁이 났다. 급히 문무의 벼슬아치들을 모아놓고 그 일을 의논했다. 나서서 송건에게 말했다. 촉주가 한을 품은 이들은 여몽, 반장, 마충, 미방, 부사인 다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섯은 모두 죽었고 남았다면 다만 범강과 장달 둘뿐입니다. 현재 그들이 강남에 있으니 그들을 잡아 장비의 목과 함께 촉주에게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음 형주를 되돌려주고 손부인을 보내드리면서 글을 올려 화호를 정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정을 되살려 함께 위를 치자고 하면 촉병은 반드시 물러갈 겁니다. 손건도 들어보니 그럴듯했다. 이에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좋은 향나무로 짠 상자에 담은 장비의 목과 아울러 범강과 장달을 묶어 죄인을 싣는 수레에 놓고 선주에게로 보내게 했다. 그 뒤는 사신으로 뽑힌 정병이 오왕의 국서를 받쳐들고 따랐다. 동으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래야 양보할 거 없다 할 만큼 스스로를 굽힌 셈이었다. 그때 선주는 다시 군사를 움직여 강남으로 밀고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호련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하나가 들어와 선주에게 알렸다. 동호에서 사신을 시켜 거기 장군의 목과 범강, 장달 두 역적을 보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주는 두 손으로 이마를 쌓으며 감격을 이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요. 또한 끝에 아우의 영혼이 시킨 일임이 틀림없구나. 그리고 얼른 장포를 불러 영을 내렸다. 조카는 서둘러 선친의 영위를 차려놓도록 하라. 그리고 장비에 목이 든 나무 상자가 이르자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굿뚜껑을 열었다. 이미 죽은 지 여러 달이 지났건만 장비의 얼굴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주는 그걸 보고 다시 목을 놓아 울었다. 범강과 장단은 장포의 손에 넘겨졌다. 장포는 잘 드는 칼로 둘의 몸을 수없이 도리고 도망내어 아비의 영전에 바쳤다. 그 끔찍한 제사를 끝으로 관공과 장비의 죽음에 직접으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죽었다. 그만하면 두 아이의 원수 갚음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선주는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맹렬하게 동호를 멸망시키는 일에 매달렸다. 마량이 보다 못해 아려웠다. 원수들이 모두 죽었으니 한을 씻었다 할 만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의 대부 정병이 와서 화친을 빌고 있습니다. 형주를 돌려주고 손부인도 보낼 것이니 함께 힘을 합쳐 위를 치자는 겁니다. 폐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바 바라건대 밝고 어지신 헤아림으로 그 뜻을 받아 주십시오. 하지만 선주는 어림도 없었다. 새삼스레 노기로 수염을 올로리 곤드세우며 소리쳤다. 경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짐이 이를 갈고 있는 원수는 바로 그 송건이다. 그런데 이제 그를 용서하고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로 두 아우와의 옛 맹세를 저버리는 짓이다. 짐은 먼저 오를 없애고 다시 위를 치리라. 그러고는 자신의 무서운 결의를 여럿에게 내보이려는 듯이나 오의 사신 정병을 끌어내 목베려 했다. 여러 벼슬아치들이 힘써 말려준 덕분에 목숨은 건졌으나 정병은 진땀으로 몸을 씻을 만큼 혼이 났다. 머리를 싸지고 달아나듯 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비한 느낌이 들 만큼 시원스런 관장 복수국의 진상이다. 연희 예서와는 달리 여몽이 기실 병들어 죽은 것은 이미 말했거니와 반장, 마충, 미방, 부사인 등의 죽음도 정사로 살펴보면 너무 터무니없다. 첫째로 반장 정사에서 그는 오에 손꼽는 맹장으로서 유비의 침입을 육순과 협력해 잘 막아내고 오히려 그 공으로 평북 장군 양양태수에 오른다. 그가 죽은 것은 제갈량이 죽은 해인 가화 3년으로 유비보다 훨씬 오래 살다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채 죽었다. 그 다음 마충 부사인 미방도 뚜렷한 기록은 없으나 적어도 연희에서처럼 참혹하게 죽은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관우의 죽음에 관련된 것은 이곳저곳 기록되어 있지만 유비의 손에 죽어 관우의 영전에 바쳐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마지막이 범강과 장달 역시 기록은 없으나 오나라가 저를 찾아온 그들은 다시 유비에게 내어주어가며 화친을 애걸한 것 같지는 않다. 결국 그들 다섯의 죽음은 어느 하나도 연희에서처럼 통쾌한 복수국의 희생이 되지는 않은 듯하다. 읽는 이의 복수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문사의 허구거나 관우 숭배와 관련된 민간의 전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받아들인 탓이리라. 그건 그렇고 얘기는 연희에서 시작됐으니 다시 연희로 돌아가자.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목을 어루만지며 동으로 돌아간 정병은 곧 오왕을 찾아보고 말했다. 족주는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오를 쳐 없앤 뒤에 다시 위를 쳐 없애리라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힘써 말려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손권은 그 말에 더욱 두려워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걸 본 감택이 나서서 말했다. 주상께서는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기둥감을 눈앞에 두고도 어찌 한번 써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재가 누구요? 손권이 반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감택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지난날에는 동호의 큰일을 모두 주랑이 맡았고 그 뒤에는 노자경이 대신했으며 다시 노자경이 죽은 뒤에는 여자명이 모든 걸 맡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명이 죽은 지금은 또 형주에 육배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더먹머리 선비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은 큰 재주와 깊은 헤아림을 지닌 인재올시다. 신하로 쳐도 결코 주랑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전에 관공을 쳐부순 것도 모두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입니다. 주상께서 그 사람을 쓰기만 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촉병을 쳐부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이를 그르친다면 신도 함께 벌을 받겠사오니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자 송곳도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는지 낯빛이 밝아지며 말했다. 잘 알겠소. 덕윤 감택이자 덕윤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소. 당장 육순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기라도 할 듯한 말투였다. 그때 장수가 일어나 감택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육수는 한낱 서생에 지나지 않으니 유비의 적수가 결코 못됩니다. 함부로 쓰시지 않으시는 게 옳은 듯합니다. 육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람들의 우러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 세우신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지고 어지러운 일이 생기고 그리 되면 또 반드시 큰 일을 그르치고 말 겁니다. 공도 곁에서 그렇게 장소를 거들었다. 장소 공도 뜻이 같았다. 육순의 재주는 그저 한 군이나 다스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토록 큰 일을 맡기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그러자 감택이 격해 소리쳤다. 만약 육순을 쓰지 않으면 우리 동호는 끝장이오. 나는 이리 온 집안을 걸어 그의 재주를 보증하겠소. 송건도 그런 감택을 편들었다. 나도 진작부터 육순이 기재임을 알고 있었소.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들은 여러 소리 마시오. 그렇게 잘라 말하고 육순을 불러오게 했다. 육순의 원래 이름은 육이요. 자는 백원으로 오군 오땅 사람이었다. 한해 성문 교육 유구의 손자요. 극강도의 육준의 아들인데 키가 8자에 얼굴이 고운 옷 같았다. 진서 장군으로 형주에 나가 있다가 손건의 부름을 받자 바람같이 달려왔다. 육순이 얘를 마치기 바쁘게 손건이 말했다. 우리 족병이 우리 경계로 밀려들고 지금 족병이 우리 경계로 밀려들고 있어. 특히 경에게 군마를 도맡아 다스릴 것을 명하니 경은 꼭 유비를 쳐 부수도록 하시오. 육순이 조용히 사양했다. 강동의 문무 관원들은 모두가 대왕께서 예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십니다. 이 육순은 나이 어린 데다 재주까지 없어 그분들을 건드려낼 것 같지 않습니다. 말 속에 뼈가 들어있었으나 그걸 겸양으로만 받아들인 손건이 다시 한번 육순을 권했다. 감덕육는 온 집안을 들어 경을 보증했고 나도 진작부터 경이 기재임을 알고 있었소. 이에 특히 대도둑으로 삼고자 하니 부디 마다하지 마시오. 그러자 육순은 양말 속에 감춰져 있던 뜻을 더욱 뚜렷이했다. 만약 문무의 관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육순의 참뜻을 알아차린 송건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끌러 육순에게 주며 말했다. 만약 그대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이 칼로 먼저 벤 다음 그 까닭을 내게 밝히도록 하라.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였을 것이나 육순은 그대로 그 칼을 선뜻 받지 않았다. 무거운 믿음을 잊고 어찌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자리가 맞지 않은 듯합니다. 내일 모든 벼슬 아치들을 모아놓고 그 칼을 제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약간 물러섰다. 실로 야심만만한 사나이였다. 거들어 감택이 한술 더 떴다. 옛부터 장수를 세울 때는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모아 예를 치르는 법입니다. 여럿 앞에서 백모와 황월을 내리고 병보와 인수를 주어야 장수의 위엄이 서고 그 군령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대왕께서는 그 예에 따라 좋은 날을 고르고 제단을 쌓은 뒤에 백건에게 대도둑의 절월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되면 누구도 그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건이 그런 그들의 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안으로 제단을 쌓게 한 뒤 모든 벼슬 아치를 불러 모았다. 모든 게 갖춰지자 손건은 육손을 단위 로 오르게 하고 대도둑 우호군 진서 장군에 다시 누호로 병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보검과 대도둑의 인수를 내리며 강동 6군 81주와 형초의 모든 군마를 거느리게 했다. 대궐 안의 일은 내가 으뜸이 되어 다스릴 것이나 대궐 밖의 일은 장군이 모두 맡아 다스리라. 그 같은 손권의 명을 받은 육소는 단위에서 내려오기 바쁘게 움직였다.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삼고 그날로 군사를 내는 한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군마들도 물과 무투로 함께 나가게 했다. 삼국지 8권